어제 한국 외교관이 맨하튼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CDC 국장이 주정부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추세에 따라 모든 지침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이후 등장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면서 차기 변이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실업수당을 과다 수령한 일부 수혜자들에게 반환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한국 외교관이 맨하튼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을 걷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러운 폭행에 이 외교관은 코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외교관도 아시아계를 겨냥한 징후범죄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소속 외교관 한 명이 어제 맨하튼 시내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외교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징후범죄 여부를 파악해 나갈 것이라며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53세인 이 외교관이 어제 오후 8시 10분경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범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얼굴을 구타당해 코가 부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 한국 외교관은 범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폭행을 당하는 중에 범인에게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A씨방송의 한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경찰 당국이 아직 이 사건을 징후범죄로 조사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후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영사관은 뉴욕 경찰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폭증하던 미 전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완연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중순 무려 80만 명을 웃돌던 수준에서 어제 기준 22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집계한 하루 신규 확진의 7일간 평균치는 8일 기준 24만 100명을 기록한 뒤 어제는 22만 7천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 평균치는 25세 전인 1월 14일 80만 6,700명에 달하는 코로나 전기간 정점을 찍고 다음 날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달려서 나온 수치입니다. 미국의 오미크론 이전 하루 평균 최대치는 꼭 1년 전인 2차 확산 정점인 1월 중순에 25만 500명이었습니다. 25세 전에 80만 6,700명은 이전 최대치의 3.2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였던 건데 현재는 이에 28% 수준으로 하락한 겁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조금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던 지난해 12월 20일만 해도 하루 평균 발생치는 종전 최대치의 반이 안 되는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25일 만에 종전 최대치의 3.2배인 80만 명까지 확진자가 급증했다가 또 25일 정도 만에 종전 최대치 아래인 22만 명대까지 급감한 겁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이 크게 약해진 지난주 7일 동안 미 전역에서 총 감염자는 205만 명입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지만 전 세계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겁니다. 2월 6일을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지난주 전 세계 감염자 2,025만 명의 10%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행히 전 세계 일주일 동안의 총 감염자 수 역시 그보다 앞선 주에 정점에 닿고 감소세로 반전했습니다. 이런 확진자 감소세에 적지 않은 주정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는데요. CDC 국장도 이런 추세에 따라 모든 지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를 따라가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월런스키 국장은 최근의 확진자와 입원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CDC가 모든 지침을 재검토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잘 맞는 마스크를 쓰고 지역사회 감염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존의 마스크 지침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근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펜실베니아 등 비교적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해오던 주정부들은 잇따라 실내 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날 융통성을 가지려는 필요와 욕구를 이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규정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당국도 일부 주들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따라 규정 변경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팬데믹의 종식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이후 등장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면서 차기 변이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온라인 매체인 라이브민트와 CNBC에 따르면 마리아판 케르코브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지난 8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이 변형된다는 변수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WHO가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를 비롯해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주 3가지 등 총 변이 4가지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은 마지막 관심 변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배종으로 거듭난 오미크론보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더욱 확산할 것이라면서 다음 변이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변이를 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케르코브 기술팀장은 지난달 차기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전염성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서둘러 4가지 변이를 분석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들 변이의 심각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르코브 기술팀장은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한 국가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감염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면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스텔스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등 두 변이의 심각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안에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CDC는 각 지역 보건당국에 오는 21일 해당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백신을 배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각 지역의 보건공무원에게 오는 21일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배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영유아용 백신은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외부 자문위원들은 오늘 15일 승인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고 FDA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화이자의 영유아용 백신의 용량은 3마이크로그램입니다. 5세에서 11세의 경우는 성인 용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FDA가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우선 1,000만 회분을 먼저 배송한 뒤 남은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정부는 FDA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백신 포장 및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미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 1,800만 명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할 만큼 충분한 양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와 기타 재료 역시 이들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또 부모들이 알고 신뢰할 만한 전국의 수천 곳에서 이들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아과 의사와 가정의, 약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수는 최소 1,0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 7년 동안 경찰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경찰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를 집계해온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에 999명, 2020년 1,021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 1,05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7년 내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지난해 미 전역에서 강력 사건이 빈발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공공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가 7년 내 최다라고 해도 예상 범위를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년간 미 전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수는 적게는 2016년에 연간 958명에서 많게는 지난해 연간 1055명으로 통상 1000명 안팎을 유지해왔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범죄학자이자 과학자인 앤드류 필러는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경찰이 관여한 총격 사망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간에 경찰력 행사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짐링 캘리포니아 대학 범죄학 교수도 2020년과 2021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연도별 증가폭이 3%에 불과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연방하원이 단기 정부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고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또 한 번 넘겼습니다. 지난 8일 연방하원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정부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272대 반대 162로 가결했습니다. 예산안 만료일인 오는 18일 이전 연방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셧다운 위기도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단기 예산안은 기존의 임시 예산안을 3주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단기 예산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연방의회는 2021-2022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번의 단기 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집행해왔습니다. 단기 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예산안 처리에 4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 분배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여야가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 상원의 구조상 민주당이 주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예산안이 상원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이 60표 이상 필요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실업수당을 과다 수령한 일부 수혜자들에게 반환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4,500달러 정도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25만 명가량의 수혜자들은 반환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지난주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가을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발생 직후 혼란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중간에 기준이 변경됐고 수혜자들이 속인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받은 것이고 수혜자 상당수가 아직 실업 상태고 실업수당 대부분이 이미 지출된 데다가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에 특별 실업수당 잉여 수령분을 환급하면 주민들과 그들의 가정,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6월까지 전체 노동력의 28%에 달하는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 등에게 실업상태 확인이나 수입 증명이 없어도 주 실업수당과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합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25만 명이 평균 4,500달러 정도씩을 더 받았지만 이번 연방정부의 면제 조치로 환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의 7개 공립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경찰은 어제 던바 고등학교 등 7개 학교에 폭발물 협박 전화가 걸려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건물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유해 물질도 발견되지 않고 깨끗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시 교육감은 이번 폭발물 협박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시도이고 위험한 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도 경찰과 협력해서 학교와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협박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랜도 센티넬에 따르면 유명 크루즈 회사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이 미국 내 항구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선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며 선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승객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크루즈 선내에서는 현행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 회사는 또 크루즈 탑승의 필수인 코로나19 검사비도 앞으로 승객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4세 이하 어린이의 크루즈 탑승을 허가하고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5세 이상 모든 승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최소 이틀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는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식약청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된 한국산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를 리콜합니다. 해당 제품은 SD 바이오센서사가 제조한 스탠다드 큐 가정용 검사 키트로 식약청의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이 전역에 배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조사 측은 자사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에 불법 수출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불법 수입이 적발될 경우 해당 유통업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이들은 식약청이 승인한 제품으로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뉴저지 뉴아크공항에서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에서 한 여성 승객이 동료 승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 해당 여성은 자신이 잠든 사이 옆자리에 함께 탑승한 동료가 성폭행을 했다며 승무원에게 알렸고 항공사 측은 즉시 경찰에 통보해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